한밤중의 울음소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이는 심리적 공포와 현실적인 두려움이 얽혀 있는 가슴을 조이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여정은 이상하고 불가사의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이 공포를 직접 체험하는 듯한 느낌,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함께 이 이야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100년이 지나도 혹은 그보다도 더 오래된 사람 이름조차 흔히 고전되는 마담이야. 잊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닌 말이야. 벌써 소실된 것이 의문스럽겠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이것은 그가 어려서 저지른 일에 대한 이야기다. 상기한 대로 어렸을 적의 그는 또래 중에서도 특출나게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이웃의 장독값은 손가락이 모자랄 횟수로 물어주었으며 아이의 코를 꼬집고 속꼬리 털을 그슬리는 일은 그의 역사에서 횟수로 헤아릴 것도 못 되었다. 단이 떠나가라 역정을 두리고 매를 쳐도 도무지 고집이 세심치리라 그의 부모조차 그가 10살이 넘었을 적엔 아주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그쯤 그는 동네의 또래와 연하의 몇몇을 꾸려 사냐를 헤집고 마을을 뛰어다녔다. 뜻밖에도 제 앞가리말 역량은 차고도 남아서 오디나 산딸기니 뒷산의 사슴이니 회먹는 일이 많아 오히려 부모가 먹여 기른 아이들보다 그 몸피가 나았다. 그 덩치로 온갖 회사를 부리니 피해가 아주 적지는 않았으나 그래봐야 이제 약관도 넘지 못한 꼬마 아이들. 그리 대단한 폐악질을 그릴 치지도 못해서 마을에서도 유야무야 넘기지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 달군 새 같은 성미를 돋웠던 것이다. 청개구리 같은 그의 성질머리는 어른들이 자기를 봐주는 일조차 뻗대고 몸부리쳐 흩어버리고 싶었나 보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심술보가 아주 꽉 들어찬 것이다. 하여 그는 포화로 그리던 아이들을 끌어모아 큰 사고를 치기로 마음먹었다. 범사골은 결코 그 크기가 작지 않아서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어른들이 찾는 약초꾼도 청년들이 찾는 대장꾼도 길 가는 사람들이 찾는 주막살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가장 마을에서 주목을 모으던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의원 일을 하던 박창규였다. 전적으로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본기 한양에서 신고사며 약제사로 이름이 높았으나 어느 날 병색이 깊어 찾아온 나라님의 몸에 침을 잘못 넣는 바람에 이곳으로 도망쳐온 사람이라고 했다. 물론 누구도 그의 허황된 말을 함부로 믿지 않았으나 그가 평소 드러내고 있는 적잖은 지식과 각종 대소자의 눈이 밝은 것만은 분명해서 사람들은 그가 어떤 높은 나리매에서 일하던 백제라고 추측했다. 집안의 하인들을 부려 온갖 일들을 돌보고 난이들이 가마 앞에 서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 창규의 목청이 보통이 아니기는 했으니 사람들은 그것이 영소서스러운 추측은 아니리다 여겼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는 의원 일에 대담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서책도 몇 권 있었으며 침과 약재를 다루는 법도 알았으나 썩 신통한 제적군은 아니었던 듯하다. 창규가 마을에서 이목을 모으던 것은 그의 침술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지식 때문이었다. 흔히 무당일이라고 여기는 전복술에 관한 지식이었다. 도대체 어떤 인연으로 손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서책 목록에는 지역에 관한 책도 한 권 있었던 것이다. 역경이라고 하고 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일종의 정술 서적이다. 고래로부터 이어져 온 옛 정술에 대해 소설한 책은 도래 당대의 세감에는
일종의 공부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창규는 그 책에서의 지식을 이용해 일종의 점술사 시임을 했다. 종래의 입이 가벼운 안악매칠 대상으로 그럴듯한 점사를 다수고 그 소문이 아름아름 마을에 퍼지자 대놓고 그 가짜 점수를 일종의 상품으로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는 오얌새나 점사의 결과가 그의 의술 소원과는 다르게 제법 정통한 면이 있었는지 창륜은 순식간에 명성을 가지게 되었다. 당연히 구심이 제3이 하는 것은 본인이 흉내도 내지 못할 테니 반편이 무단이 된 셈이었다. 조금 이야기가 돌아갔지만 하여튼 그가 이번 심술의 대상으로 택한 것은 바로 그 창규였다. 그는 창규가 전북술사 흉내를 내며 마을에서 돈을 갈취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정의로운 마음에서 일어난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쟁취하는 놈이라는 의미에서 하여 그는 평소에 단순하게 부리던 폐악질 대신 좁은 건물들인 함정을 준비했다. 그가 부하들을 모아 이러쿵저러쿵 작당 모의를 한 다음 날 그는 창규의 집으로 출두했다. 동네에서도 익히 소문이 난 낙동이라 창규도 그를 경계하였으나 그는 대뜸 마당에 엎드려 우는 신음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제 무슨 천인을 했는지 전통 오직 소라고 고등이를 능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악한 일에 큰 재미를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사실을 거두시고 정을 찢어서 저기저기 돌기를 내어주십시오. 창규의 마음에 쏙 든 것은 그의 태도보다도 선생님 운운하는 말이었다. 그층 콧대가 높아서 사람들로부터 숭앙받는 일을 즐기기 시작했으니 이제 저 말썽꾸러기를 올바르게 계도하는 일에 성공한다면 그 명성이 보통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짐작이 든 것이다. 창규는 대본의 마당으로 달려나가 그를 안아올렸다. 어찌나 그 태도가 대단했는지 의원에서 일하던 정놈들이 집 나간 자식 돌아온 줄 알겠노라고 흉물이 보일 지경이었다. 자, 이리 들어와. 내 이미 너의 마음에 좋지 않을 기운이 맺힌 것을 보았으니 이때쯤 우리야 생각했었다. 정말 무슨 무당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던 창규는 두명 불러준 사주를 바꾸는 열심히 지역을 지적했다. 평소에도 워낙 있는 척을 하느라 온갖 점잖은 답변은 창규가 심지어 상통을 흔들며 주문 같은 것은 외는 모양이 대단히 우스웠다고 한다. 하지만 창규가 주옥을 기적거린 지 단시즌이 넘어갈 쯤 그는 점점 더 어두운 얼굴이 되었다. 거기다 이런 리가 없는 결수가 이럴 수가 없는데 하며 몇 장이나 되면 조마해야 스스로 셈을 하더라질 것이다. 답지 않게 한참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던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예? 너의 숙명론은 이미 천수를 다한 상태다. 이미 죽었어야 할 명운인데. 그 말을 들은 그는 대뜸 번쩍 일어나더니 창규가 앞에 차려놓은 공부상을 지어pos다. 그리고 신이 짐이 무시무시하게 화가 난 것처럼 창규를 몇 번 걷어차를 써지했다. 뭐? 나같은 어린애한테 뭐? 어디 그때의 말을 해? 진짜. 그 말과 동시에 대문 밖에 숨어있던 그의 패거리가 우르르 뛰쳐나오더니 직신발로 창규를 작심작심 두들겼다. 그것도 모자라 도정하게 죽지 않은 재물이라며 집의 창고를 털어 쌀가마니와 온갖 물건들을 마담이 내동빈이 치고는 그까지 합세하여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둘팔이 노래까지 부르고 다녔다. 일하던 하인들이 미처 말려보지도 못할 찰나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것은 사실 일종의 사기로 그가 자신의 본래 사주가 아니 다른 것을 말한 수법이었다. 그것도 지르다 재작년에 수명이 다해 죽은 자기 집 개의 사주를. 개 사주가 사람 사주와 같을지는 몰라도 여하간 이미 죽은 사주를 들이댔으니 창규가 그리 말한 것이었다. 그날따 그의 패거리들은 동루각기타에 모여 잔치를 벌였다. 창규의 집에서 되면대로 집어을 터지며 지짐이 혼란통에 몰래 품어온 시암탉까지 내놓자 여느 잔칫날에도 쉽게는 먹지 못할 한 잔이 찬해졌다. 그리고 당장 다음 날부터 그의 소문들이 마을을 훑고 다녔다. 이제 간 15살 심심한 어린애한테 이미 죽었을 명운이하고 운운한 것이 동네방네 떠들어진 것이다. 정수리 하는 것이 그래 그렇듯 신뢰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 단골집 드나들들 문턱을 밟던 사람들의 줄이 뚝 끊치고 여기저기서 비아냥과 욕설이 날아들게 된 것이다. 결국 그의 겨울을 나지 못하고 창규는 등살에 못 이겨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떠나는 날까지도 창규는 이미 죽었어야 아닌데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하는 운전말을 했다고 한다. 이미 죽었어야 하지만 그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창규의 점실이 어쨌건 더는 집 밖을 돌아다니며 왈패질하는 것을 못 보겠다며 경호가 그를 집으로 들인 것이다. 이미 내놓은 자식 버린 셈치고 내버려두면 그만이었으나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았나 보다. 하여튼 이번에 큰일도 치렀겠다. 더는 악동짓의 흥미가 없어진 그도 별 반함없이 집으로 들어왔다. 근데 그가 집으로 들어온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다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 것이다. 강년이라면 여느 장수 못지않을 그인데 아주 막칼에 배라도 씻어지는 양 무시무시한 비명을 지르면서 말이다. 처음에는 그저 악몽을 꾸는가 싶어 넘어갔던 프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거의 한 달이 되어가자 그를 닥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매일 밤 꿈을 꿉니다. 이상하게도 이직 마당에 목질이 느껴 차를 개고 흙바닥에 누워있는데 자꾸만 저 담장 밖에서 조대가는 내 이름을 부릅니다. 이러면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 소리를 달려서 문턱을 넘는데 갑자기 저 대리를 등을 그려앉으니 저녁처럼 내 목등을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꽃이 살아있지니 꽃이 살아있지니 그날을 끌고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꿈을 매일 밤 두니 그의 볼이 축하고 눈밑이 시커멓게 죽었다. 장대하던 기골이 망한 집 대들보처럼 암상하게 가늘어서면 맨만 간신히 탈딱탈딱 끼게 되었다. 아무리 막대 먹은 아들이라도 생때 같은 내 아들이라 부모는 지변을 수소문하며 이 일을 어찌할지를 백밤으로 찾았다. 그 간절함이 여간한 사연과 절절함이 아니어서 과연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찾아오게 되었다. 스님이 집의 문턱에 서서 목탁을 두드리고 경을 입자 안방에서 아들의 지식을 다스리던 부모가 거성발로 뛰어나왔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스님. 우리 아들이여 찾아오신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저희가 드실 식사와 빙어를 떠오겠습니다. 아들이 낳기만 한다면 어렵던 보수도 어떤 것도 모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절을 하고 손을 붙잡으며 운고 부는 두 부부의 앞에서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도순을 필요 없습니다. 예, 어째서 그러십니까? 저희가 그리 대단한 세도가는 아니라도 하고 왔다니 저는 저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 전국의 어떤 춤도 어떤 무담도 이 일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경칠색한 부부가 달려들어 묻자 스님이 우르손을 들어 한쪽을 가리키니 바로 그의 집 담장이 주석이었다. 곧장 스님이 일의 전모를 설명했다. 대개 아드님께서 돈기 성토 및 방자하여 이런저런 일을 저지르는 가운데 정사를 돌보는 역감에게 거짓말을 고했습니다. 그것뿐이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나 하필이면 자기 이름을 대고 증인 계의 사실을 고해 바치는 바람에 일이 틀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이름과 사주로 점사를 보았으니 저승의 명부에 이미 죽은 개의 이름 대신 과드님의 이름이 적힌 것이지요. 저 담장의 한 구석에 서서 매일 밤 하느님을 부르는 것을 죽은 짐승의 혼을 인도하는 묻 짐승들의 저승사자입니다. 그는 보기에는 사람의 양삼처럼 보이나 돈이 짐승의 명운을 돌보는 자이니 사람의 말과 재수가 더하지 않습니다. 스님의 말이 끝나자 애통한 얼굴을 한 부모가 치저앉는데,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은 항상 미완성으로 남아있을 때 더 많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 채널에서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